이제 우리 과세기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세기간은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기준 일자가 되는 이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소득세의 과세기간도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도 있고 각 세법별로 과세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세는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라서 이 기간에 돈 번 걸 내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걸 우리 그 기간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라,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은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1기하고 2기하고 두 번이 있고, 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두 번이 과세기간이 있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1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과세기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작하는 날인 1월 1일, 7월 1일을 표현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6월 30일, 12월 31일,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으면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라고 하면 6월 30일,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납부세액이 많으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게 될 거예요. 납부는 신고하는 날에 해야 되는데 환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이 환급은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해주게 될 거예요. 일반 환급으로. 자, 근데 납부는 신고하는 날 같이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원칙적인 건데,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수확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징수하고 싶어서 임시적인 기간을 두게 돼요. 자, 이 기간을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자, 날짜가 3월 31일 그리고 9월 30일인데 3월 31일, 9월 30일을 칭하는 명칭이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간을 만든 목적은 순수하게 세수 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예정 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하는데, 자, 이 기간에 환급은 해주지 않아요. 목적이 우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이기 때문에 환급은 예정 신고 때 거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 기준이에요. 자,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 기준인데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직전 연 1억 5천만 원만큼의 매출인 법인은 예정 신고에 의무가 없어요. 예정 고지 납부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한다라는 이야기 잘 안 하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예정 신고는 안 해도 알아서 직전 과세 기간에 전체 과세 기간 신고분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예정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도 형태만 법인의 형태이지 연 매출액이 1억 5천 이하이면 좀 영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예정 신고를 못 한다가 아니라 의무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 대비 매출액이 우리가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혹은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 신고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무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지금 세무사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올해 1기 예정 신고 때 개인 사업자들 예정 신고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 대비 매출이 너무 많이 개인 사업자들이 줄어가지고 그냥 3분의 1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난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럼 매출세액을 받은 게 없는데 납부하라고 고지가 되니까 제대로 지금 실제로 일어난 실적대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의 형태를 이야기한 거지, 이 예정 신고에 대한 그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는 기자만 썼지 기간이죠. 자, 그럼 이제 표현할 때, 자, 우린 지금 부가가치세 나중에 부속서류를 저와 같이 공부할 거죠. 그러면 그 부속서류 이야기하면서 얘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이렇게 얘를 언급하고 얘도 언급을 하면 1년에 4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언급하지 않고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1년에 2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 신고 때 한다 안 한다가 이제 서식이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과세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2월 1일 날 개업을 한 사업자는 첫 번째 과세 기간을 질문하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이지 3월 30일까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한도 계산은 과세 기간별로 하지 예정 것만 가지고 한도 계산하고 확정 것만 가지고 한도 계산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때 300이고 이때 200이 나온 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예정 때에는 300이다라고 그냥 할 건데 확정 때는 500에서 예정 때 했던 300 빼니까 20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과세 기간 걸 해서 예정 때 했던 걸 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임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가지고 따로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표현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직전 3월이라는 표현을 이제 뒤늦게 넣기는 했는데, 자,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빠뜨리면 과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가지고 오면 일단 인정을 거의 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과세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가져왔죠. 그러면 버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매입세액도 이때
해야 될 걸 상기에 있어서 이때 공제 못 받았어요. 이때 가지고 가도 공제해줘요. 근데 이때 샀던 거 이때 안 해서 그 다음 가지고 오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이게 과세기간 거를 넘날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세기간이 메인이고 얘는 임시기간이다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뒤쪽에서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간이가세 포기자라고 적혀 있는데 간이가세 포기자는 포기한 달 말까지는 간이가세고 다음 달 시작한 날부터 일반 과세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론상으로 지금 우리 교재는 삼각형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그 적용받고자 하는 올해 전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죠. 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 얘가 지금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했죠. 일반에서 간이 재적용은 3년간 불가해요. 일반 간이과세를 포기를 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뭐든 다 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하나 가지시면 돼요. 뭐든 다시 돌아가려면 3년 걸려요.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돌아가려도 3년, 면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가려도 3년. 그냥 하나 정해놓으면 전부 다 그 라임 가지고 그대로 따라 타고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가 적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납세지는 우리 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 사항을 관리 감독할 관할 세무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우리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과세관청이 납세지가 될 건데, 자, 우리 사업장을 우리 과세는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예요. 자,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예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는 건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자, 본사가 강남에 있고 얘가 뭐 인천 부평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뭐 부산 해운대에 직매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제가 지역을 말한 건 이 지역에 각각의 그 관할 세무서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는 강남 세무서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개별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인천 부평 같은 경우도 북인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직매장 같은 경우도 해운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개별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각자 사업자 등록증 내고 각자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공장의 입장에서는 주로 원재료 매입을 할 거예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는 게 물건 판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물건 만들면 직매장으로 보낼 거니까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공장은 매입세액만 발생할 거고 직매장은 물건 팔고 사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매출세액만 주로 나오게 되겠죠. 둘 다 똑같이 1월 달에 매입하고 매출했다 볼게요. 그럼 1월 달에 매출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 날 내야 되는데
1월 달에 매입한 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8월 24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당하게 4개월이라는 동안에 자금난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상 돈은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였다. 그럼 이 운영에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인데 우리가 특례를 두게 돼요. 자, 이 특례의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건 우리가 주사업장에서 글자에 적혀 있는 대로 총괄해서 납부 이거자가 생략됐다고 보세요. 만 하는 제도예요. 납부만. 자, 지금 제가 이거자가 생략됐다라고 말하는 건 얘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는 거고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어디를 주사업장으로 볼 거냐? 자,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우리가 분사무소라고 부르는데 분사무소는 주사업장으로 지정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제도를 사용하면 신고는 사업장별로 본사는 본사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하는데 우리가 주사업장을 정확하게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면 납부는 한 번에 다 모아서 하니까 그럼 방금 말했던 제가 1월 달에 매입하고 판 거에 대한 그런 부당함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좀 더 자금난에 쓸데없는 게 안 빠지고 좀 더 용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장점이 공장이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직매장이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사장인 회사들은 사장님이 공장에 있어요. 그러면 주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저 제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어요. 자, 원칙은 사업장 단위인데 자, 여기는 사업자 인격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업장 장소는 여러 개인데 법인 등록번호는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법인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저희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도 우리 전국에 있는 지점 중에 11개는 우리 거예요. 직영이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인데 11개의 법인 등록번호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1사업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을 하나를 묶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특이한 점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전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일치하면 얘네들이 구분이 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점별로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분점이 주로 1번이고 그 다음부터 생성된 자기들이 번호 부여한 순서대로 해서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지금 우리 생계안서 발행 지금 하는 업무 하시는 분들은 종사업장 번호 본 적 있으시죠? 그건 전부 다 이걸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 전부 다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납부를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가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번호로 발행된 걸 다 통합해서 한 번에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사업장에서 차이가 있는데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누구나 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훨씬 더 우리 사업자한테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하나의 차이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저도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이걸 쓰고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대전 옆에 금산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어서 제가 마티즈 타고 맨날 내려갔어요. 제가 이사 갈까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런 건 이걸 써야지만 가능한데 얘는 본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큰 기업들은 뭐 여기가 다 본점이고 대표 운영진도 다 여기에 있으니까 아래쪽을 많이 쓰는데 지방에서 큰 기업들은 사장님들이 위로 안 올라가서 위에 걸 좀 많이 쓰는 경향이에요. 자, 이 두 제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사업장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론 시험에서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사업장의 범위를 보면 지금 우리 첫 번째 광업이 색깔이 좀 진하게 되어 있죠. 광업이 그것 때문에 의미 두시면 안 돼요. 잘못 색칠이 들어간 거예요. 광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깔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광업 제조와 똑같은 레벨인데 괜히 색깔 다르니까 얘가 뭐 있어 보이죠?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광업 지금 우리 사업장이라고 지정하는 거는 우리 사업자가 기준하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이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낼 사람은 아무 곳이나 가서 세금 내면 돼. 아무 세무서나. 근데 세금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걔 잡으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관청이 바라보기 편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광업인 경우에는 탄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관할세무서장이 볼 거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과세관청, 그것이 사업장이 돼서 과세관청이 바라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봉지에 넣어서 박스에 넣는 작업, 이런 단순 포장하는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제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우리 건설업은 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양하고 하는 게 시행사고, 그거는 집하는 사람도 맞고, 우리 시공사 건물 짓고 있는 사람들 있죠, 회사. 그런 걸 시공사를 건설업이라 그래요. 그럼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전국 각지를 다 다니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기 편한 기준을 잡으면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과세관청을 정하고,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고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그냥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요. 그리고 자동 판매기의 경우에 우리는 자판기는 전국 각지에 다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판기 사업하는 사람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납세 의무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쇼핑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우리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사업자 주소지.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도메인을 만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사업장으로 되어서 거기 과세관청에서 여러분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볼 거예요. 자, 이제 기준을 잘 잡으실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자, 지금 제가
친구하고 식당을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친구하고 나하고 뭐 예를 들어서 5대5로 식당을 하는데 이 식당이 강남에 있어요. 저의 집은 용산이에요. 친구의 집은 마포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그러면 강남 세무서에서 올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그런데 우리 둘이가 돈을 벌었는데 소득세를 안 내죠. 그러면 저는 용산 세무서에서, 여기가 납세지가 돼요. 친구는 마포 세무서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주소지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강남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소득세도 하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동업하는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금은 어디 과세관청 이런 식으로 납세지가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부가세법은 사업장 기준이고 소득세는 우리 개인이 버는 거니까 거기에 자기 집 주소지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191페이지에 직매장과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있는데, 직매장은 방금도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했는데, 제조업하는 회사는 공장 외에 판매 목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직매장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직매장도 별도의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얘는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시사업장 볼게요. 자, 임시사업장은 그 행사할 때 보면 바자회 할 때 판매 부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원래 있던 직매장이 잠시 나와 있던 걸로 봐요. 일부가 잠시 나와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럼 직매장의 일부라고 하는 건 직매장이 사업장이었으니까 사업장으로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매장 같은 원래 본 사업장이 밖에 일부 잠시 기간 동안 나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우리가 설치일로부터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철수한 후에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임시사업장을 열고 있는 날이 10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는 전부 다 숫자 10이라는 라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10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자에 보면 거의 다 기간이 10일 정도 선으로 다 잘라요. 근데 더 길면 아마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업체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먼저 들어오면 빨리 나가고, 끝까지 있을 거면 조금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하치장은 우리가 뭔가 창고처럼 사용하는 건데,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곽순환로 돌아다니다 보면 물류센터 있죠? 그곳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물건을 빼면 얘가 지금 창고에서 물건을 빼는 건지 아니면 물류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럼 그때 하치장 개설 신고를 우리는 하치장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하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얘는 사업장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하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회사가 옆에 창고 하나 얻었다고 세무서에 하치장 개설 신고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건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남이 봐도 오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류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제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도 방금 제가 주사무소 된다 적었죠? 그럼 개인 사업자도 되는구나. 자, 그리고 자, 우리 총괄납부는 처음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처음 사업을 개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체크만 하면 바로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우리는 이제 내가 적용받고 싶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20일이라는 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20일을 이전에 해야 과세관청이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20일이라는 라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신청 제도인데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왔었는데 신청인데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지금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신청하고 신고 제도하고 차이가 뭐죠? 신청 제도라는 건 승인을 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신고 제도는 승인 없이 고지만 하면 얘를 효력을 발휘하는 게 신고 제도인 거예요. 신고는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지마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할게요 하면 되는데, 얘는 얘 할게요 그러면 있어봐 확인하고 그래서 괜찮네 해 라고 해야 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 옛날 2006년 이전까지는 승인이 나야 할 수 있었는데 2006년도에 법 개정하면서 얘는 그냥 승인 없이 신고하는 형식 똑같이 바뀌었는데, 근데 신청이라는 글자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 신청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신청이지만 승인을 득할 필요 없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체크만 하면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체크만 하면 해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건 그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라고 적혀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해 주는 거예요. 재교부. 자, 그럼 첫 번째 위에 당일 해준다고 적혀 있는 건 단순 명칭 변경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회사는 상호가 변경되거나 쇼핑몰에서는 우리 도메인 바뀌거나, 이거는 뭐 회사가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이름만 바꾸고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당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법적으로도.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 법에 적혀 있는 건 3일 이내,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냥 가면 그날에 해줘요.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사업의 종류가 변경이 있을 때, 우리 업태 종목의 변경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인허가가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3일 이내 해줄 건데, 만약에 뭔가 장치가 있고 설비가 있어야 되는 업종이 있죠. 그런 경우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것들도 우리 5일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다음 사업장 이전할 때, 사업장 이전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바뀌거나 하면 단일 관할세무서도 바뀌고 해야 되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해 줄 거고, 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이건 개인 사업자들 기준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 개인 사업자가 등록하러 갈 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뢰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 지분을 쓰게 돼요. 그 지분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만 여기에 지분 가지고 나중에 소득세나 이런 거에 대한 모두 과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율이 가지게 되는데, 지분율이 바뀌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러 가야 돼요. 다음 우리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적혀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표 그 사업자 등록증 변경 사유가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옷가게를 하다가 여러분한테 팔면 저는 폐업이고 여러분은 개업이 되는 거지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살아있는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변경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자, 상속은 내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되는데 증여는 사유가 안 돼요. 증여는 우리가 당한 게 아니죠.
고맙게 받은 거죠. 이거는 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여는 아니다.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거는 그 불공제는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과세 거래로 갑시다. 199페이지. 자, 과세 거래는 우리가 명시된 거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 거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먼저 재화의 공급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 다른 말로 공급 의제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있죠. 자, 공급이라는 건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으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는 팔았다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이라는 표현 쓰면 너가 판 가격의 10%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실질적 공급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99페이지 아래에 첫 번째 매매 계약에 대한 게 있죠.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할부로 팔았던 현금으로 팔았던 간에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파는 걸 우리는 그냥 실질적 공급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세 거래라는 건 자,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았다가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사거나 판 게 과세 거래요. 지금 여러분 식사하고 오신 분들 전부 다 과세 거래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신 그 밥값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였거든. 그럼 과세 거래라는 건 팔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가 있으면 과세 거래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실질적 공급이 자, 가공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자, 가공이라는 행위는 용역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가공을 할 때 주요 자재를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자재 부담 유무에 따라서 우리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가공 계약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든 간에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서 내가 가공한 걸 다른 사람한테 인도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교환 계약에 대한 거는 교환에 대한 거는 우리 회계 때처럼 똑같이 그냥 팔고 산 거예요. 쌍방향 서로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교환은 자, 그리고 기타 원인 적혀 있는 건 사적 경매 우리 저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라고 해서 100원, 200원, 300원 하는 경매들 있죠.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 과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질적 공급인 경우에는 물건을 팔고 우리가 팔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실기 이제 매입 매출 전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11번 매출과세 팔았는데 또 상대방이 수출한다고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주면 영세이율 세금계산서로 12번 매출 영세 또 상대방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그러면 과세 거래면 우리는 17번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주면 우리는 22번 현금 과세 이런 거 썼는데 자 아래 간주 공급이라는 애가 있죠. 그럼 간주 공급은 공급 팔았다는데 판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냄새가 안 팔았는데 라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판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팔았다고 간주하는 이유가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인데 우리 회사가 다른 과세 사업자한테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매입 가격을 주고 자, 매입 가격이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니까 저한테 매입세액을 100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사업자고 팔려고 사온 거기 때문에 100원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럼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100원을 세무서는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세무서는 지금 이게 올해 1기에 발생했다고 볼게요. 그럼 제가 팔려고 사온 이걸 팔았던 안 팔았던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못 팔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 100원을 돌려주게 될 거예요. 환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100원을 환급을 해주냐면 우리 회사도 성실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누구나에게 언젠가는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을 시가로 받고 예를 들면 2,000원에 받고 그리고 매출 세액 200원을 받아서 그럼 과거에 이미 100원을 환급 받았으니까 이때는 매출세액 200원에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2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팔았던 안 팔았던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글자를 쓰면서 그냥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매출세액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줬어요.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서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공제해 준 거지 너가 만약에 쓸 거였으면 넌 1,100원에 샀었어야지. 근데 너가 지금 매입세 공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부가가치세법이 당연히 괘씸하겠죠. 그래서 100원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너 이걸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테니까 이 시가의 10%인 200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이걸 사올 때에 100원을 공제를 안 받고 그냥 1,100원에 샀었다면 부가세법이 괘씸할까요? 그냥 내가 먹어버리겠다고 내가 써버리겠다고 뭐 직원들한테 사와 관련 없이 선물 주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최종 소비자로 샀는데 괘씸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간주 공급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간주 공급이 될 이유는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팔았다고 하는데 10%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원가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시가로 잡는 거예요.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예요. 징벌 효과로. 자,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 항목들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전자. 일단 제가 읊는 거 봤을 때 증빙을 해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증빙이 없는 거래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증빙이 없대.
근데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래 10%를 과세 거래래. 그럼 증빙 없는 과세 거래의 매입 매출 전표 과세 유형이 뭐죠? 번호를 모르지 뭔가 있었던 기억은 나죠? 그죠? 그렇죠. 14건별이었죠. 그래서 얘가 과세 유형이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이 14건별이 됐고요. 자, 지금 저한테 회계 1급 수업 들으신 분도 있는데 회계 1급 때는 저런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왜 이야기 하냐면 세무유기면은 시험에 나오거든. 회계 1급에는 안 나온다 뜨는 거는 한 번 들으면 기억 안 날 거니까 두 번 들으면 기억나라고 또 뜨는 거고. 자, 얘가 14건별이에요. 자, 일단 간주자 붙어 있으면 이제 14건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간주자가 들어가 있으면 14건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간주 공급 가지고 볼게요. 자, 실적 공급은 실적 판 거니까. 자, 자가 공급을 먼저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볼게요. 겸용사업자가 뭐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우리 겸용사업자라고 하죠. 그럼 자, 우리가 과세사업에 쓰는 물건을 샀다면 과세사업을 한다라는 표현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면세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얘는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죠. 자, 지금 이거 하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공제 사유를. 불공제 사유에서 면세사업 관련은 공제받지 말라고 불공제 사유가 있잖아. 그죠? 과세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에 쓸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서 이걸 면세사업의 전용 용도를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매우 서운하겠죠. 그럼 처음부터 공제 안 받았어야지 저기 쓸 거면. 근데 과세사업에 쓸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선 면세사업으로 용도를 전환시키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쓴 거. 자, 비영업용이라는 건 영업 용도 외, 소형 승용차라는 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 이게 이하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꾼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안 바꿔 쓰더라고.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안 바꿔서. 자, 그럼 자, 우리 불공제에서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기억나시나요? 불공제 사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기억나시죠? 그럼 거기에 속하는 것들은 매입세 불공제 받아라고 했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거기에 안 쓰겠다는 거잖아. 그래 놓고선 얘한테 써버리면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 타 사업장이 대표적인 게 직매장이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이 제가 직매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사업자를 위한 제도. 자,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이 사업자가 잘못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원칙으로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장에서 물건을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우리 앞에 이야기할 때 판 거 아니다라고 우리 같이 공감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공장에서
우리가 있는 거는 매입세액만 발생하고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발생하니까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사업자가 부가세법을 괘씸하게 해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과세표준은 자 공장에서 물건 사온 세액이 1억이면 매출세액도 1억 원을 만들어 버리면 제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매장에서 사온 게 아닌데 원가만큼 매입세액 해주면 되니까 과세표준은 원가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원가로.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할 때 꼭 무조건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주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실기에서. 자, 그래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원가로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서 너네 회사가 쓸데없이 매입세액에 대한 게 늦게 환급되는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게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 보세요.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전제 조건인데 얘는 그거 안 따지겠대. 시가가 원칙인데 얘는 원가로. 증빙이 없는데 얘는 세금계산서 꼭 발행하고 10년을 안 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하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 저하고 같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되려나?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밀발급 가산세 대상 중에 한 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얘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원가로 가산세 계산할 거라서 기억해 두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얘만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서 그런 거예요. 얘만 빼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거 하나만. 자, 그럼 우리 201페이지에 보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적혀 있는 곳에 네모박스에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 적용 사업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는 사람이 굳이 이거 할 필요 있겠나요? 세금을 한 군데서 다 내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도 세금을 한 군데서 다 합쳐서 내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 아래 있는 표를 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 의제, 간주 공급 같은 걸로 본다 했어요.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공급 의제를 안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 의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표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원칙은 그냥 공급 의제로 안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데 우리가 공급 의제로 본다면 그 경우는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막 이야기하냐면 과거에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안에서 실수로 사업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해서 2% 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실제 판 거 아닌데 팔았잖아. 그래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해가지고 가산세 부과하다가 이건 나쁜 생각으로 한 거 아닌데 잘못됐다고 계속 소송이 가면서 법도 개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공장이든 직매장이든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 의제가 성립될 수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그래서 이 표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02페이지에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것도 뭐 이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 다른 과세 사업장이에요. 다른 과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가 되면 결국은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물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기술 개발이나 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우리가 판고를 안 볼 거예요. 개발이나 이런 건 뭐든 최대한 많이 장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우리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들의 수선비로 썼다면 이건 매출세액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고, 우리 사후 무료 서비스, 우리 무상 AS라고 표현을 하죠. 무상 AS를 받기 위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간 것도 우리는 판골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반출하는 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 거는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걸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뭐 분계도 좀 보게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